시작했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론영상학과의 탁진영입니다. 자, 오늘 6주차 첫 번째 강의를 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텔레비전의 특성을 마쳤고 그 장르와 편성에 대한 이야기도 웬만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드리고 그 새롭게 오늘 주제가 이제 디지털 시대의 방송의 이제 변화라든가 환경의 변화, 매체의 변화, 산업의 변화 이런 디지털 시대의 방송의 의미가 어떻게 바뀌어지고 산업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첫 시간으로 시작을 하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칠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텔레비전의 특성 중에서 이제 가장 오락 장르의 최고죠. 대중문화의 최고라고 볼 수도 있는 이제 TV 드라마, 방송 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이제 자세하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 볼게요. 일단 뭐 통상적으로 이제 제작 방식은 드라마는 PD 중심으로 제작할 수도 있고 작가 중심으로 제작할 수 있는데 한국의 이제 관행적인 제작 방식은 작가 중심 혹은 작가 위주의 드라마 제작 방식을 채택해 왔었다.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선택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이 작가 중심에서 스타 시스템에 이제 소수의 몇몇 스타에 의존하는 굉장히 안정적인 시청률을 확보하면서 저렴한 제작 비용을 가지고 그죠? 또 소재 통제도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드라마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싸고 빨리 많이 만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한국의 드라마 제작자들이 다 이상해서 이런 건 아니고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좀 몰고 간 측면이 강하다. 그렇지만 꼭 명심하셔야 될 부분은 그나마 우리가 한류 드라마라고 해서 외국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많은 드라마들의 대부분은 작가 중심의 드라마는 아니에요. 작가 중심의 드라마는 무슨 위주로 한다고 제작을 한다고 했습니까? 대사 위주의 제작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세트 몇 개만 가지면 저렴하게 빨리 막 찍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PD 중심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드라마의 퀄리티, 그 드라마의 완성도, 질적 수준, 뭐 영상미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작비가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양산 체제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통상적으로는 뭐 특집극, 특집 드라마 뭐 그런 드라마를 만들 때 PD 중심의 드라마를 이제 주로 만들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준이 높고 사람들은 좋죠 보기가. 그래서 외국의 사람들도 당연히 완성도가 높고 스토리텔링도 좋고 하니까 그죠? 화면도 이쁘고 당연히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요 얘기로 돌아가서 작가 중심에서 스타 시스템에 의존하다 보니까 한국의 드라마 제작은 결국 정형화된 모습을 형태가 정해진 겁니다. 거의 비슷비슷한 모습을 띌 수밖에 없는 결과를 생산하게 되었고 결국 시청률을 의식하면서 드라마를 양산하기 위해서는 정형화는 굉장히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주제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랑 타령입니다. 남녀 관계, 가족 관계. 왜 이 두 주제가 가장 대표적인 주제가 될 수밖에 없는가? 시청자층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드라마의 주 시청 계층은 30, 40대 혹은 50대 주부들, 여성들입니다. 근데 그 드라마 제작자 혹은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드라마 주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최소한의 시청률이 보장이 되는 거고 또 이분들은 결국 광고주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 되는 겁니다. 왜? 구매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구매 결정의 80% 이상을 주부들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유형의 프로그램들 최대 관심사, 제일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고 또 제작비 굉장히 싸게 먹힙니다. 그죠? 스튜디오에서 세트 몇 개만 찍을 수도 있는 거고 대서 위주로 만드는데 또
소재 제약이 그동안 많이 심했다. 특히 사회성이 있는 주제는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건 4번입니다. 남녀관계나 가족관계는 영원히 반복이 가능하고 특히 변칙적인 관계를 설정하게 되면 갈등이 첨예화 되게 되면 결국 재밌어요.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장 드라마를 욕을 하면서도 보는 이유는 뭡니까? 재밌으니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의 생명은 갈등 구조인데 그 갈등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왔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약간씩 비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볼 수 없는 좀 특이한 상황 그죠? 그런 관계를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갈등은 분명히 커지는 거고 재밌어지는 거고 흥미로워지는 거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과 관계니까 우리는 그걸 통해서 대리 경험을 하고 대리 만족을 해왔던 겁니다. 누가? 이분들이.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의 장르와 편성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는데, 일단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을 이제 분류하는 기법이라든가 원칙들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권위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방송법상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분류하냐 하면 기능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를 분류하고 그 안에 장르가 있고 큰 장르 안에 또 세부 장르로 분류하는 방식을 주로 택합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이거는 뭐 이론, 원칙, 법칙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한다. 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기능은 결국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세 개라고 보는 거야. 자, 첫 번째 보도, 두 번째 교양, 세 번째 뭡니까? 오락입니다. 오락도 중요한 기능이에요. 사람들이 그 매체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셔야 돼요. 그죠? 열심히 일한 다음에 뭔가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야지 다음날 또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휴일에 쉬어야지만이 또 평일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니까 오락도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최소 편성 비율을 제시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보도는 최소 10% 이상 편성해야 되고 교양은 40% 그리고 오락은 30% 이상 편성해야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 보도는 제작비가 많이 안 들고 제작하기가 수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0% 이상은 다 편성합니다. 쉬워요. 돈도 안 들고 그냥 쉽게 만들 수가 있어. 자, 항상 문제가 되는 건 교양 프로그램이에요. 교양은 사람들의 시청률도 높지 않고 제작비도 꽤 드는 편이야. 보도에 비한다면 상당히. 물론 제작비는 오락 프로그램이 제일 많이 소요가 됩니다만 항상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오락 같은 경우는 이제 30% 이상인데 이거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많이 초과해서 편성하죠. 왜? 시청률이 잘 나오는 거는 결국 오락이니까. 그죠? 교양이 굉장히 좋은 퀄리티가 높은 완성도가 있고 좋은 프로그램들이지만 시청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도 좀 이율 배반적인 게 항상 좋은 프로그램 편성해 달라고 막 방송국에다가 얘기를 하고 요구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막상 공을 들여가지고 편성해 놓으면 시청률은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오락을 좋아해요. 재밌으니까.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가 있고 광고는 기타 프로그램에 속한다. 그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편성이라는 건 이제 프로그램의 유형을 우리가 살펴봤고, 편성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다양한 유형과 장르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시간대에 따라서 배치하는 게 편성입니다. 그죠? 편집이란 것은 인쇄매체에서 기사를 자리에다가 위치시키는 거고, 편성이란 것은 시간대에다가 위치시켜 놓는 거야. 근데 어떤 유형의 어떤 장르의 프로그램들을 어떤 시간대에 편성하느냐를 살펴보게 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편성표를 보게 되면 이 방송사가 돈벌이 하는데 눈이 멀었구나, 혹은 이 사람들이 공익을 위해서 막 그나마 애를 쓰고 있구나. 결국 방송의 방향과 성격을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겠죠? 어차피 상업방송이라면, 광고를 하는 상업방송이라면 이익 추구, 이윤 극대화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상업방송에서. 그죠? 그렇다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청률을 높여야 되고 시청률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가장 유리한 기능은 뭡니까? 혹은 장르는 뭡니까? 오락과 관련된 장르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수의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는 시간을 우리는 주 시청 시간 혹은 주 시청 시간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PT가 프라임 타임입니다. 주 시청, 그러니까 프라임 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보니까 당연히 광고비도 비싸요. 이 시간대에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방송법상에서 이제 3분법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보도 10% 이상, 교양 40% 이상, 오락 30% 이상을 해봐야 크게 의미가 없다. 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간대는 결국 상업방송이라면 오락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기 없는 뭐 새벽 시간이라든가 심야 시간대에, 그죠? 어차피 시청률 많이 안 나오니까 교양을 위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런 비율적인 규정은 어떻습니까? 크게 효과가 없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간은 요때예요. 그럼 요때에 대한 규제를 약간 해가지고 좀 교양 같은 것도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PTAR 규정인데 아직 한국은 도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죠? 일부 선진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길게 봤을 때 정말 우리가 공영방송이라고 내세우고 싶다면 PTAR 규정 같은 걸 도입해서 주시청 시간대에도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들이 각 방송사별 혹은 채널별로 편성이 돼서 자, 나는 오락을 보고 싶지 않다면 교양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장르에 속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방송의 공공성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사람들의 다수가 오락 프로그램을 이 주시청 시간대에 보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일부 사람들은 싫어한단 말이야, 그거를. 그럼 그 사람들한테도 채널 선택권은 부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한국은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모방에 굉장히 익숙하다고 했습니다. 뭐 대부분의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다른 나라 것도 모방하지만 타 방송사 것도 모방을 많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방송사에서 특정 장르의 프로그램이 갑자기 대박을 쳤다 그러면 다른 방송사도 곧 그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래서 인기 없다 싶으면 빨리 없애버리고 빨리 모방해서 또 새로운, 왜? 최소한의 시청률이 보장되는 걸 확인했잖아요. 안전해요. 그거는 제작자, PD, 연출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인기 프로를 모방하는 것은 최소한의 시청률을 보장해주는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다. 좀 치사하지만 창의성은 없지만 안전해요. PD가 계속 시청률이 막 바닥을 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옷 벗어야 돼요. 하다못해 그는 PD 때려쳐야 되는 거.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모방이 쉬운 것이 퀴즈라든가 토크쇼고 우리가 쉽게 가장 많이 최근에 많이 경험했던 것은 유아 방송들, 뭐 아빠 어디가 뭐 이런 것들. 요즘은 뭐 심지어는 이제 뭐 아빠 본색 뭐더라 얼마 전에 그런 것도 한번 봤는데 하여튼 굉장히 파생이 되는 거야. 사람들이 관심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쭉 봤을 때 상업방송이라면 어차피 시청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방송사 혹은 채널이 더 늘어나봐야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거의 비슷한 장르, 비슷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같은 시간대에다가 죽으라고 편성을 할 테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자는 얘기였고, 자, 그 다음에 자, 실질적인 편성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출퇴 편성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5일 이상 같은 시간대에 같은 방송을 쭉 편성하는 거. 자, 이거는 시청 습관을 형성해서 고정된 시청자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라고 했고, TV보다는 라디오에서 많이 씁니다. 물론 TV도 해요. 그렇지만 라디오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줄티 편성을 합니다. 자, 구획 편성은 하루를 몇 개의 시간대로 구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는 특정 장르의 프로그램을 집중 배치하는 겁니다. 이른 아침에는 직장인들, 주로 남성들 혹은 출근하는 사람들 위주로 이제 정보 프로그램, 정보 매거진 같은 걸 주로 해요. 뭐 모닝 와이드 이런 게 정보 매거진이니까 뭐 날씨, 교통 뭐 이런 정보들을 제시하는 거고. 자, 출근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하고 나면 이제 가정주부라고 쉽게 전업주부라면 한 9시 전후로 해서 시간이 나요. 그럼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드라마 봐야죠. 아침 드라마. 자, 그러다가 한 2, 3시, 서너 시 지나면 이제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위주로, 자, 초등학생들 위주로 어린이 프로. 그죠? 그리고 초저녁 시간에는 뉴스를 주로 방영합니다. 직장에 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씻고 밥 먹는 시간에 밥을 먹으면서 TV를 볼 수 있게 하는 거고.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게 바로 구획 편성이니까 장시간 동안 시청자를 확보 유지하는데 유용한 전략이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기판 편성은 줄때하고는 다르게 그냥 바뀌죠. 계속. 그죠? 자, 격일로 편성을 하든지 주간으로 편성을 하든지 같은 방송은 매일같이 줄티처럼 쭉 이어서 편성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자, 이거는 결과적으로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켜 주니까 채널 선택권을 조금 도와주죠. 그죠? 결과적으로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야. 누구한테? 수용자들한테. 자, 실력 편성이라는 것은 타 방송사에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같은 장르의 경쟁 방송사가 같은 장르의 같은 시간대에 한번 붙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전략입니다. 특히 상대 방송사는 이미 고정 시청자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청률 경쟁에서 이기기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사실. 자, 대한 편성은 정말 바람직한 편성입니다. 방송의 소외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수의 사람만을 위해서 그 특별한 프로그램 장르들을 편성해 주는 건데, 소외계층은 이제 우리가 흔히 방송의 주된 대상은 뭡니까? 자, 방송은 중학교 2학년 정도면 누구나 알아먹을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고 노인도 소외될 수밖에 없고 또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문화 수준과 생활 수준, 학력 수준을 가진 사람들도 소외계층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방송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 하기도 하고 아주 낮은 수준의 프로그램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게 바로 대안 편성이에요. 자, 그러면 굉장히 그 소외된 사람들의 채널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거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편성 방법일 거고. 자, 대응 편성이라는 것은, 자, 아까 우리 실력 편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같은 장르를 같은 시간대 편성하니까 정말 나빠요. 정말 채널 선택권을 완벽하게 봉쇄시켜 버리는 건데, 그나마, 자, 이거는 뭐 수용자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너무 위험한 전략이니까, 그죠? 좀 약간 다른 유형의 다른 장르의 그 프로그램을 경쟁사하고 조금 차별되게 편성해 주는 겁니다. 대응 편성. 자, 선제 편성이라는 얘기는 주시청 시간대, 프라임 타임 때에 시작을 굉장히 강한 프로그램,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먼저 편성해서 시청자를 먼저 확보하고 시작하자는 얘기야. 자, 앞쪽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시간대를 보시면 둘 다 드라마네요. 근데 MBC는 8시 20분, KBS 1방송은 25분. 자, 어느 방송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시청자를 확보하는데 당연히 얘가 먼저 시작하니까. 일단 여기서 뭔가 시작해서 약간 재밌는 장면을 보게 되면 채널이 이렇게 리모컨을 있다고 치더라도 쉽게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죠? 선제 편성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엇물리기 편성은 이제 중간에 걸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앞서 편성을 하거나 아예 중간쯤에 편성해서 그 확실하게 자신감이 있을 때, 자, 그게 바로 엇물리기 편성인데, 조금 앞에 편성하거나 아예 상대방의 중간쯤에 걸쳐서 자신 있는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거, 시간대를 약간 바꾸는 거. 자, 예를 들어 같은 요 스포츠 뉴스를 한번 봅시다. 45분, 50분. 그죠? 여기는 또
그 드라마 흥분에 박 터졌네. 하여튼 약간 엇갈리게 편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시도하는 거고. 자, 예를 들어 뉴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보면 9시인데 얘들은 8시 먼저 시작해 버리는 거야. 그렇죠? 조금 시간대를 다르게. 그죠? 그 다음이 끼워넣기. 자, 항상 프로가 영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설 프로그램을 기존에 그래도 고정 시청자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두 개 사이에 샌드위치 하듯이 잡아 넣는 거예요. 그 사이에, 두 개 사이에. 자, 그래서 인기 프로그램의 고정 시청자의 힘을 좀 빌리겠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까딱하면 기존 프로그램의 인기가 하락할 수가 있어요. 왜? 너무 재미가 없으면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방송사를 바꿔버립니다. 그런 위험은 감수해야 된다. 자, 끼워넣기하고 조금 비슷한 목적이긴 하지만 요거는 기존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 앞뒤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제 양쪽으로 텐트를 치면 이렇게 양쪽으로 쳐지잖아요. 그죠? 양면 걸치기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 자, 여기 스턴트하고 이제 마지막 두 개가 남았는데 자, 스턴트 편성하고 12번에 나오는 포격형 편성은 거의 같은 거예요. 자, 스턴트 편성이 일반적인 용어고 그 중에 특수한 형태가 포격형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 방송사의 그 시청률을 조금 배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너무 잘 나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좀 시청률을 떨어뜨리고 싶어. 자, 상대의 편성 전략 혹은 시청률을 무력화시키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야. 자, 그래서 뭐 특선 영화, 미니 시리즈, 특집 드라마,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광고비를 수주해서 도저히 충당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고가의 프로그램을 갖다 박아버리는 겁니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자존심 싸움이에요. 특히 상대 방송사의 특정한 드라마가 너무 시청률이 막 잘 나와서 막판에 뭐 원래 시청률은 거의 인기 드라마 같은 경우는 마지막 회나 마지막 회 바로 직전 회가 굉장히 시청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회의 시청률이 굉장히 고공으로 갔다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기록으로 남아요. 우리 방송사라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지만 우리의 경쟁 방송사가 그런 기록을 세운다면 어떻게 해요? 정말 짜증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떨어뜨리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위인데 한국은 잘 안 쓰는데 미국은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뭐 2편 혹은 뭐 3편, 4편 이런 게 비상수단을 쓴 짧은 프로그램 몇 개를 그죠? 시청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거의 끝부분 방영시기에 맞춰서 자, 높은 제작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광고비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손해보는 거야. 그래도 자존심은 지키겠다는 얘기. 자, 그래, 이런 목적으로 뛰는 게 스턴트, 긴급하게. 그죠? 막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뭐 사전에 준비된 게 아니라 갑자기 막 비상대책으로 그 특별한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거고, 그 중에 요거는 단일 프로그램. 스턴트 중에서 정말 단일 프로그램, 강력한 걸 잡아넣는 거. 대포 한 방 쏴버리는 거. 스턴트처럼 막, 묘기를 펼치는 게 아니고 대포를 한 방 쏘는 것처럼 단일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포격형 편성이고 항상 이 스턴트나 포격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대를 먼저 시작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해서 시청자를 장악해 버려야지 사람들이 혹해서 들어왔다가 재밌네 굉장히 인기 있는 그 프로그램 시청자가 줄어들게 만드는 겁니다. 중간에 들어가서는 아무 효과 없습니다. 먼저 시작해야 돼. 일찍 시작해서.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예를 들었네. 굉장히 여기 내 생의 마지막 스캔들이 잘 나가는 것 같아. 그러면 강력한 단일 프로그램. 한 번밖에 안 하는 거. 프로야구 개막전 무식 인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자기들이 확 잡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포격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결국 편성은 경쟁을 위한 편성이 있고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시청자를 도와주기 위한 편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어느 게 좋은 거야? 상호 보완적 편성이 좋은 거야. 그죠?
경쟁적 편성은 시청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 이기겠다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편성 전략을 펼치는 거고, 상호 보완적 편성이라는 것은 시청률을 떠나서 상업적인 목적을 떠나서 자 뭔가 자 저쪽 방송사가 이런 걸 했으니까 우리는 좀 그거하고 좀 다르게 차별화된 뭔가를 편성하겠다. 자 이런 행위를 하고 이런 편성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뭡니까? 시청자들의 채널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이 돼요. 그러면 결국 방송의 공익성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편성은 경쟁 편성과 상호 보완적 편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편성 전략에는 그럼 어떻습니까? 당연히 상호 보완적 편성이 가장 공익성에 도움이 되는 편성 전략이다. 자, 그러면 상업방송은 이런 상호 보완적 편성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결국 공영방송들이 하는 편성 방법은 결국 상업방송을 보완하는 편성을 하죠. 공영방송들은.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편성은 상호 보완적 편성이고 상업방송의 편성은 경쟁적 편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 우리가 앞으로 이 결론입니다. 우리 한국의 방송이 발전을 더 해서 어떤 뭐 형태를 기술적인 매체 기술을 도입하든지 간에 시청자들, 국민들의 채널 선택권을 보장해주고 이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결국 뭡니까? 공영방송 체제가 필수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방송의 발전을 가로막은 최대의 적은 정치 권력들이에요. 항상 보면 뭡니까? 제가 학기 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집권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왜? 정보를 쥐어 틀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기부라든가 검찰, 경찰을 장악을 해야 돼요. 그게 정보라든가 그게 정보가 힘이에요. 자, 두 번째는 언론을 장악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현 정권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나 과거에 그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도 그랬고 뭐 다 마찬가지예요. 일단 권력을 잡고서는 그걸 잘 행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통제해야 돼. 그러면 권력기관, 정보기관을 제일 먼저 잡아야 되고 두 번째가 언론기관을 잡아야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정권을 유지하고 정권을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론을 홍보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거야. 언론에 자유 관심 없어요. 권력자들은 뭐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정치는 원래 그래. 그래서 항상 자기들의 집권 연장을 위해서 언론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지 언론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뭐 그냥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편성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 디지털 시대의 방송입니다. 자, 최근 한 10년 사이에 방송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한 뭐 7, 80년 동안 이루어진 뭐 발전이라든가 변화하고 비교했을 때 최근에 한 10년 혹은 최근에 6, 7년간에 이루어진 변화가 훨씬 더 크고 획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의 개념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버렸고, 그러니까 방송에 이제 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라든가 영향력의 형태 자체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는 방송의 모습은 뭐고 의미는 뭐고 어떤 서비스들이 나와서 우리의 삶에 좀 더 도움이 되고 있을까, 그리고 도움이 되어야 할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환경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방송 개념하고 최근의 방송 개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리고 이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중요하고 새롭게 등장한 방송 서비스들의 유형은 뭐고 그거의 특성들은 뭘까, 그리고 산업적인 영향력은 뭘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오늘 양이 많기 때문에 다 끝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방송 환경의 변화 정도까지는 말씀을 충분히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방송 환경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볼게요. 매체 환경의 변화, 미디어 이용 모습, 소비의 변화, 그리고 미디어 산업의 변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체 환경의 변화 누구나 다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 지금 그거를 수혜를 받고 있고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죠? 자, 세계가 다 비슷해요. 약간의 그 디지털의 그 확산의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고 좀 덜 받고의 차이고, 물론 이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거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 IT 산업이 굉장히 발전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의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우리 사회, 세계를 다 막론하고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에는, 그죠? 가장 중요한 원인은 디지털 기술이에요. 디지털 미디어의 비약적인 발전과 특히 융합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과거는 예를 들어 매체에만 국한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매체라고 했을 때는 어떤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신문이라는 큰 매체의 형태, 플랫폼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자, 방송이라는, 텔레비전이라는 큰 형태, 라디오라는 플랫폼이라는 게 완전히 독립된 플랫폼들이었어요. 그래서 신문하고 텔레비전은 같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완전히 다른 세상의 거라고 생각들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신문하고 방송, 신문하고 TV가 막 융합이 돼가지고, 그죠? 같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일어나요. 그거의 원천이 뭡니까? 디지털 기술이에요. 아날로그를 생각해 볼게요. 아날로그의 신문 기사와 관련된 정보, 아날로그 정보하고, 자, 텔레비전의 영상과 관련된 정보는 어때요? 완전히 별개의 정보들이에요. 과거에는 이 정보가 융합될 수가 없었어요. 그죠? 납득 안 가십니까? 그러니까 아날로그의 정보 자체는 신호가 완전히 별개의 신호예요. 그래서 그 신호 자체가 글자 신호하고 그림 신호가 별개의 신호이기 때문에 그게 뭉쳐서 뭔가를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디지털은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0과 1로 이거 분할해서 표기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지털로서 이 모든 것을 바꿔주게 되면 뭘 할 수 있어요? 같이 융합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바탕이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얘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0과 1의 그죠? 기계적인 그 개념으로 이제 변화를 시키게 되면 모든 것, 소리도 0과 1로 바꿀 수 있고, 그림도 0과 1로 바꾸고, 글자도 0과 1로 다 바꿔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신호 체계니까 융합하기는 무지 쉬워요. 마음만 먹으면. 자,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기술이 엄청나게 변화를 이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감히 상상을 못했던 건데, 이제는 디지털 기술이 워낙 발전을 하다 보니까 융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게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방송의 변화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바뀌는 게 디지털 매체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매체가 많이 바뀌어요. 매체 환경.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통신 매체. 자, 과거에는 방송과 통신은 완전히 별개였어요. 그래서 방송을 그 관장하는 가장 높은 기구가 한국에서는 과거에는 방송위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뭡니까? 통신과 방송이 별개가 아니고 같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방송과 통신이 가장 대표적인 융합의 사례가 되고, 또 방송 내에서도 매체 간의 융합이 다 이루어지는 거고, 자, 그래서 새로운 디지털 매체 간의 개별적 혹은 융합적 활용이 충분히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화두는 융합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그러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융합이에요. 과거에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이 디지털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다 융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방송과 통신 분야예요. 매체 내에서도 그렇지만 방송이라는 영역과 통신이라는 완전히 별개의 영역이 이제는 다 융합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인터넷 아닙니까? 그죠?
자, 뭐 참고로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니까 옛날에 주된 광고 매체는 뭐였습니까? 지상파 텔레비전이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광고 매체가. 근데 요즘은 뭡니까? 인터넷 혹은 SNS로 디지털 매체로 넘어갔어요. 그죠? 뭐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뉴미디어의 광고 산업은 눈부신 성장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7년부터 네이버라는 그 플랫폼 있죠, 그죠? 우리 그 포털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의 총 광고비가 지상파 방송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2, 3년 전에. 총 광고비를 앞서요. 네이버 광고비가 지상파 방송사를 다 앞서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지상파는 과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물론 상당 부분의 영향력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물론 지상파의 가장 큰 장점은 뭔 줄 아십니까? 광고 매체의 효과, 뭐 매체 효과라든가 매체 파워 이런 측면이 아니에요. 지상파의 가장 큰 장점은 콘텐츠. 예를 들어서 KBS하고 MBC 같은 경우는 특히나 SBS보다 역사가 더 오래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콘텐츠는 무궁무진하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그거는 굉장히 강한 강점이에요. 그래서 지상파는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최소한. 잘 나가기는 힘들지만, 지금보다 위세가 조금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망할 수는 없는 거야. 왜? 너무나 좋은 콘텐츠들을, 쉽게 말해서 드라마 같은 걸 너무나 많이 좋은 거 갖고 있고 예능 프로그램 다 갖고 있어요. 콘텐츠들을. 그러니까 지상파의 가장 큰 장점은 콘텐츠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뭐 나중에 우리 OTT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넷플릭스의 가장 큰 단점, 약점이 뭐예요? 굉장히 지금 엄청나게 치고 나갈 것 같고 잘 나갈 것 같지만, 넷플릭스가 지금 한 2, 3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분야가 돼요. 콘텐츠, 자체 제작 콘텐츠예요. 왜? 지금까지는 기존의 콘텐츠를 그냥 돈 주고 사왔는데, 기존에 돈 받고 팔던 애들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OTT 사업을 막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기존 거를 못 주죠. 그러면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인 거야. 그걸 감지했기 때문에 2, 3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옥자 같은 것도 그런 분위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봉준호 감독의. 그러니까 콘텐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앞으로 미래에 먹거리는 콘텐츠 싸움이에요. 얼마나 그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를 많이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못하냐의 싸움이에요. 어차피 OTT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죠? 뭐 나중에 자세히 얘기를 할 겁니다만은, 콘텐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매체 환경은 봤고요. 이제 그다음 중요한 그 우리 수용자들의 미디어 이용 형태 혹은 미디어 소비 형태는, 소비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화두가 있습니다. 디지털화, 이거는 뭐 당연히 중요한 거고. 자, 두 번째, 모바일화. 그죠? 뭐 이동성과 모바일화는 거의 같은 방식이에요. 모바일하고 이제 이동성, 같은 모바일하고 약간 다른 의미의 이동성, 그리고 하나 더, 개인화. 요 네 가지의 화두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미디어의 이용 행태의 가장 대표적인 변화의 모습이에요. 자, 과거에는, 자, 아까 우리가 초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는 플랫폼에 따라서 다 신호가 다른 아날로그 신호들이었습니다. 아날로그적인 콘텐츠입니다. 그 생산과 소비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 자, 쉽게 표현하면 잡지하고 TV는 완전히 별개의 플랫폼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디지털 신호로 다 통합이 돼요. 그러면 융합이 되는 거예요. 매체 내에서도, 매체 간에도. 그죠? 디지털화가 됐기 때문에 융합이 된 거고. 생산과 소비 방식 다 디지털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거고. 특히 모바일이 최근에 굉장히 인기를 끄고 대세가 됐지 않습니까? 요즘에 휴대전화 누가 안 들고 다닙니까? 다 들고 다니죠. 자, 이동성과 휴대성을 갖게 돼가지고 소비 방식이 그야말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요. 과거에는 매체 소비는 뭡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죠? 고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던 행위였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미디어 소비 형태가. 근데 이제는 뭡니까? 움직이면서, 그죠? 거기서 소비가 일어난다. 자, 제한된 공간에서 개별적인 미디어 이용이 가능했겠지만,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유형의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할 수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핸드폰도 들고 다니고 뭐 탭도 들고 다니고 뭐 다양한 거 노트북도 들고 다닌다면 거기에 맞춰서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콘텐츠, 미디어를 그죠? 소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바일화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였고, 자 이동성, 자 모바일 하든 모바일 하지만 이동성이라는 얘기는 자 어떻습니까? 생산 방식에 굉장히 영향을 끼쳐요. 자 유튜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공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진과 동영상을 제작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콘텐츠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방송을 송출해야 되는데 전파에다가 실어 가지고 쏴야 되는데 요즘 뭐 어떻습니까? 인터넷에서 그냥 업로드만 시키면 방송이 이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동성이라는 것은 또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됐고, 결국 미디어 이용의 개인화를 초래했어요. 자, 과거에는 TV는 20년 전, 10년 전만 해도 텔레비전은 주로 보면 최소한 두세 명이 모여서 같이 봐요. 가족 매체니까. 아까 우리가 지난 그 텔레비전의 특성에서 이야기했죠. 그죠? 영화는 집단 매체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지만 텔레비전은 영화에 비해서 소수의 사람들만, 가족들이 주로 같은 공간에서 집에서 거실에서 안방에서 보는 매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이제는 뭡니까? 미디어의 이용 자체가 가족에서 개인으로 바뀌어요. 굉장히 좁아집니다. 미디어 이용 패턴 자체가. 자, 과거의 TV는 거실과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 가족이 모여서 이용하는 공동의 여가선용 방식이었는데 이젠 뭡니까? 나 혼자서, 그죠? 학교 오다가 그 강의 비는 시간에 그냥 잔디밭에 앉아서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소비 행태로 바뀌었다.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또 시간대로 본다면 이제 본방사수라는 개념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나이 드신 분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끝난 미스터 트롯이라는 게 획기적인 시청률을 기록했죠. 케이블에서 35%인가 36%인가를 찍었으니까 엄청난 거죠. 정말 그야말로 뭐 대박을 터뜨렸는데, 자, 그 프로그램은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주로 좋아했기 때문에 본방사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시청률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다면 20%도 안 나왔을 거예요. 본방을 누가 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죠? 짤방 보면 되는데, 시간도 없는데, 그죠? 알바해야지, 공부해야지, 또 연애해야지. 얼마나 바빠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얘기야. 본방사수, 본방이란 개념 자체가 이제 크게 의미가 없는데, 참, 지난 1년 전에 스카이캐슬이나 올 겨울에 그 미스터 트롯이나 참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참 요즘에 보기 드문 본방사수의 개념이 등장했기 때문에 시청률이 그만큼 높게 나왔던 겁니다.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7번. 미디어 이용의 개인화는, 여기 개인화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혼자서 주로 이제 이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전통적인 유대관계를 약화시키죠. 가족 매체, 이제 밥 먹으면서 혹은 같이 뭐 과자 먹으면서 엄마, 아빠, 뭐 동생, 언니하고 모여서 보던 그런 개념에서 이제는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전통적인 유대관계는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뭐기 어디에서 유대를 찾고, 그러니까 뭐 재미를 찾게 됩니까? 친구들. 타인과의 가벼운 유대. 자, 가족과 그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가볍죠. 가족은 피로 엮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친구하고 치고받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일주일, 한 달은 안 볼 수가 있는데, 가족은 어때요? 봐야 돼요. 동생하고 밤에 죽으라고 싸우다가도 아침 되면 그냥 웃으면서 그냥 같이 밥 먹습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자, 그렇게 본다면 유대의 강도를 본다면 훨씬 가벼운 강도고, 특히 요즘에 소셜미디어는 어때요? 진짜 친한 친구가 아니더라도 뭐 뭔가 친구라는 명목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사람들은 여러분이 항상 느끼시겠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살아가면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고 고립된 걸 싫어하기 때문에 누군가하고 같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꾸준히 확인하고 싶어 하고 그거를 즐기고 싶고 좋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욕구를 본연적으로 갖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가장 합당한 게 SNS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SNS상의 유대는 정말 가벼운 유대. 자, 이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정말 힘들 때 내 SNS 친구가 나한테 뭐 1,000원이라도 빌려줄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정말 배고파 죽겠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뭐 공짜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이모티콘이나 뭐 쿠폰을 쏴줄까? 쉽지 않은 얘기야. 근데 우리 엄마나 내 동생이라면 어떨까요? 해줘요. 그러니까 유대의 강도가 완전히 다른 건데 너무 여기에 매몰돼서 이거에 목숨 거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야. 그냥 물론 인간의 본연적인 그런 습성이에요. 우리가 왜 인스타그램을 축으라고 여러분들이 하면서 밥 먹기 전에 사진을 왜 찍어야 될까? 그거를 통해서 친구한테 혹은 나하고 조금이라도 그 관계 있는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그 과시를 하고 싶은 그런 욕구고 욕망이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나가 외톨이가 아니다는 걸 내가 친구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갔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고 그런 건데, 어차피 그 SNS에서 만들어지는 형성되는 유대의 강도는 어때요? 굉장히 작아요. 작아. 그럼 너무 거기에 여러분들이 매몰돼서는 저는 곤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이제 변화는 미디어 산업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인데, 또 시간이 다 됐네요. 좀 굉장히 서둘러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뭐 진도를 많이 못 나갔는데, 하여튼 요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산업도 예를 들어 가지고 매체 환경이 바뀌고 미디어 소비 형태가 바뀌듯이 산업 전체의 모습도 굉장히 이제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융합이에요, 융합. 그러니까 업체 간에, 그러니까 원래 같은 업종에 있던 우리의 전통적인 개념으로 볼 때 같은 업종에 있는 회사끼리 뭐 합치다거나 이렇게 뭐 이런 것보다는 완전히 우리가 과거에는 별개의 업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뭉쳐가지고 진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요. 그게 융합입니다. 자,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로 이게 다 이제는 이게 그 통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융합 현상이 무지 많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굉장히 새로운 그 서비스 같은 거를 최근에는 해마다 경험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서비스란 것이 결국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서비스의 형태가 아니고 뭔가 두 가지 새로 상이한 두 업종이 뭉쳐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 우리가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그야말로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OTT 같은 것도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리라고는 기술적인 개념은 저희 같은 경우는 알고는 있었지만 이만큼 성공하리라고는 감히 상상을 못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주차 첫 번째 강의 자료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하루빨리 강의실에서 만나서 좀 제대로 된 강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정말 강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